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1년이 지나고 그 뒤에 지금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상황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을 벌었고 그 시간 내에 많은 고민을 할 거고 그 고민의 결과가 뭔가 다른 결과로 우리 손에 지금과는 다른 결과로 우리 손에 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의 질문이 최근에 와서는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입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개편안 자체를 이렇게 조금 뜯어보면 안에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보면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상당 부분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아니고요. 네, 오늘 지금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인데요. 지난번에 보셨던 차례하고 거의 엇비슷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좀 드렸는데 작년이죠. 지금 현재 고1부터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교육과정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미래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이게 사실은 교육과정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기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달라지는데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과정 안에서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보시면 창의융합형 인재잖아요. 이 융합이라는 게 사회 안에, 사회 교과 안에 다양한 또는 국어, 사회,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걸 다 통틀어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든 쪽에 다 다양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그걸 한쪽은 인문은 인문, 자연은 자연 또는 국어는 국어, 수학은 수학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다양한 교육 과정들을 겪으면서 여러 방면의 기본적인 소양들을 갖출 수 있는 아이들을 양성해야 된다. 이런 게 기본이죠. 이제 왜 저게 좀 대두가 됐냐면 한동안 우리가 이제 입시 교육 과정이 이제 6차, 7차까지 오고 8차라는 교육 과정은 없어요. 그죠? 2015 개정 교육 과정 이전에는 2009 개정 교육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 2012 있고, 그 다음 2015 크게 이렇게 오는데, 지금은 몇 차 이런 교육 과정은 없습니다. 교육 과정이 하도 많은 주기로 빠르게 이제 바뀌어져 가니까 개정 교육 과정이라는 걸 써서 조금씩 바꿔나가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교육 과정은 6차, 7차 때처럼 딱 정해놓고 시기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사회가 빠르게 바뀌어서 그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교육과정이 달라지긴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6차, 7차에서 부러져 왔던 게 사실은 7차에서도 이런 교육과정들을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던 이유가 우리 사회 자체가 경직돼 있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여기다가 인문, 자연 이렇게 대학 다니실 때 인문계, 자연계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정해졌죠. 반이 달라지니까 그죠? 그 달라진 반 안에서는 내가 인문이면 자연계를 잘 안 배우죠. 과학탐구는 아예 그냥 숙제 포기하거나 안 하죠. 수학도 가다가 인문에서 그냥 수포자처럼 놔버리죠.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서 사탐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도 별로 없죠.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자연계열 학생들의 수능 시험을 보고 자연계열 학생들을 대학에서 뽑을 때는 국어가 아예 필요 없었어요. 수학, 영어, 과학만 가지고 뽑았었어요. 특히 한양대, 고대도 마찬가지로 한양대, 고대 이런 대학들도 4개 영역을 다 반영을 해서 뽑다가 수영과만 가지고 뽑다가 또는 4개로 넓히다가 아무도 복잡한 과정을 거쳤었는데 경희대도 그랬습니다. 수학, 영어, 과학 3개만 가지고 한의대학에서 아이들을 뽑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문, 자연의 구조가 이렇게 딱 나눠지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인문은 인문대로, 자연은 자연대로 공부하는 과목들이 정해져 버린 거죠. 그게 어떻게 미래에서는 안 된다라고 단정 지어 간 거죠. 자, 실제로는 이런 목표 아래 교육과정에서는 통사 통과가 들어와 있죠. 그죠? 통사 통과. 지금 우리는 배우진 않았는데 현재 고1은 통사 통과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통사 통과가 들어오면서 저희도 회사잖아요. 입시나 교육에서 가장 좋은 것은 똑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목이 복제되는 거. 그러니까 무한대로 복제되면은 돈벌이가 상당히 좋죠. 근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학에 필수 과목이 공통으로 있고요. 선택 과목이 확통이 있고 미션fun이 있고 기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든 간에 그 세 개를 다 출제를 해놓고 또는 세 개를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아이들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힘들죠. 복잡하죠. 근데 통사 통과처럼 한 개 과목을 있으면 정말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간에 통사 통과가 도입은 됐지만 지금 현재 고1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때요? 수능에서 출제가 안 돼요. 내신을 가지고 가는 꼴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때문에 중요한 과목으로 지금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과목으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대치동에서는 이 통사 통과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먼저 이제 없던 과목이니까 교육 과정에서 새롭게 뭔가를 해보려고 상당히 도모를 많이 했었는데 수능에서 출제 범위에 빠지고 아이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인식들이 되면서 조금은 많이 식어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전체적으로 통사 통과 들어오면서요, 국어, 영어, 수학 주요 교과라고 하는 수업 단위 좀 줄어들었고요. 바탕 선택 과목의 수업 단위도 조금 줄어든 게 특징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좀 이제 바뀌어졌으니까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나온 고1 당시에만 하더라도 뭘 가장 중요시해야 되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국어, 영어, 수학의 기본적인 과목의 성적들이나 기본 역량들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내신도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 국어, 특히 수학이 중요하니까 수학에서 많은 점수들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뭐가 달라졌느냐? 중3에서 볼게요. 자, 참여학습, 이 교육과정이 바뀐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지식을 많이 주입시키고 누가 개수를 많이 하느냐. 지금 이제 오늘 몇 분이세요? 11분이신가? 이 중에서 1시간 동안 영어 단어 100개를 주고 있죠. 영어 단어 100개를 드리고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시간 드려서 쨍 덮으세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영어 단어를 내는 거죠. 그렇죠? 영어 단어를 내면 단어를 받아서 누가 많이 맞추나. 자, 죄송합니다. 100개 중에서 어머니 100개 다 맞추셨어요. 99개, 98개, 97개, 96개 이렇게 맞췄어요. 1등은 누구? 100개. 그죠? 2등은 99개. 3등은 98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100개 중에서 95개 이상 맞추시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잘한다고 보는 거죠.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자, 단어 100개를 외웠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 100개 중에서 생각나는 게 뭐 있는지 해서 쭉 적어보고 오늘 단어 100개 외운 것은 주로 어떤 쪽인가요? 보니까 선생님 이게 공통점이 있네. 오늘 저희가 외운 단어 100개는 전부가 다 경제와 관련되는 단어 용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테마는 경제인가요?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아이들이 참여하고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이루어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도 보면 그냥 단편적으로 네가 읽거나 듣거나 보는 게 있지 말고 말하고 행동하고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수업들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무튼 간에 2015 개성교육과정은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가 중요하고 그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들을 바꿔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지금부터는 2022 대입제도 개편 발표된 내용으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아무튼 제가 9시 전에는 끝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들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 중간에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항상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안 와닿으실 텐데요.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 선발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자라고 정한 거죠.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뒤에 잠깐 나오는데요. 수시하고 정시 두 개,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수시하고 정시. 지금은 수시의 비중이 큽니다. 서울대 같으면 8대2 정도고요. 고대는 85대 15예요. 대학마다 다릅니다. 그죠? 성균관대도 지금 2019에는 8대2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8대2가 아니라 7대3으로 고정해서 정시 모집에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비중을 30%로 확대하라고 권고를 하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대학들이 여기에다 맞출 거고요. 서울대부터가 아마 여기다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2에. 왜 이렇게 맞추라고 하냐? 왜 맞추라고 할까요? 왜 정시 모집에 30%를 못 박아놓고 저만큼은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봐온 거는요. 수시 모집이 너무 비중이 확대되고 크잖아요. 최근 이제 숙명 요구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로 내신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쪽이 과열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수시 모집입니다. 수시 모집의 가장 중요한 게 학생부인데 과열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수시 모집에서 뭔가 좋은 걸 하기 위해서는 학생부를 챙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신이라고 하니까 한쪽이 비대해지고 한쪽이 무게중심이 그냥 너무 많으니까 크니까 다른 한쪽의 영향을 높여주면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숫자가 6대4, 7대3 정도예요. 근데 7대3을 하더라도 수시 모집에 다 못 뽑으면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65대 35나 또는 6대4 정도로 가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7대3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답은 없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걸 고정시키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연계시키겠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에서 30% 이상 안 하면 사업에 어플라이 지원을 못하게끔 단절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받으려면 지켜라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학생부를 30% 교과입니다. 내신으로 뽑는 걸 30% 정도 이상 유지하면 정시를 이렇게 30%로 하도록 지정하거나 이렇게 권하지는 않겠다. 니네들 자율대로 해라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어쨌거나 간에 이런 상황에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되는데요. 포항공대 같은 거 포스텍은 320명 정도 정원이에요. 지금은 다 수시로 뽑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 200명 정도는 수시에서 뽑고 그 다음에 120명 정도는 정시로 넘길까요? 어떻게 할까요? 인원이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되어 있고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나옵니다만 수능으로 선발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이제 포스텍 입장에서는 또 의견을 제시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업이라든지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그런 아이들을 인재를 양성하는 능력으로 보면 수능만으로 단순으로 선발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재정 지원 안 하는데 우리 돈 있어 상관없어 라고 하겠죠. 근데 하지만 포스텍이 아닌 다른 대학들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10억이든 뭐 몇백이든 돈이 주어진다고 생각해봐요. 다들 그렇게 맞출 가능성이 매우 크죠. 높습니다. 근데 또 다른 건 지방에는 보면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여전히 많이 뽑아요. 많이 뽑는데 지방에 있는 거점 대학들도 뭐 경대든 부대든 전대든 전북대도 있죠. 충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학들도 보면 사실은 교과에서 많이 뽑지만 정시 모집으로도 안 뽑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정시 모집이 30% 이상 확보되는 것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2022학년도로 가기 전에 중요합니다. 정시 모집 2020 학년도는 정시 모집에서 보니까 전체 한 15개 대학이 주요 대학입니다. 보니까 30%죠. 희한하게 그죠? 지금 현재 고3 28%인데 2020이 현재 몇 학년입니까? 고 몇?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얘기 안 하시는 걸로? 네. 그냥 지켜보는 걸로?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오기 전에? 그거 아니죠? 고2죠, 그죠? 현재. 네, 현재 고2입니다, 그죠? 희한하게 30%가 돼 있죠? 그죠? 이 짠 게 아니고요. 미리 알아서 2020 때 수시를 확대하라고 연락도 받고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2021이면 현재 고1이잖아요. 그죠? 현재 고1은 비슷하거나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20둘들은 어떨까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비슷하거나 이것보다는 더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이 대학들의 30%로 낮출까요? 안 낮출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고려대가 지금 16.2%잖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요? 높이겠죠.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서울대도 높일 거예요. 그죠? 높일 거라고요. 중앙대도 높일 거예요. 그러면 30% 원래 넘었던 대학들이 낮추지 않고 30%가 안 됐던 대학들은 30%로 가거나 좀 더 높일 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요대학에서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정시 모집의 비중이 더 높아지죠. 수시보다 정시, 그리고 학생부보다는 수능의 영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건 시대를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뭔가 토론이라든지 발표라든지 모둠 수업이라든지 해가면서 단순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누가 많이 아나?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를 알면 그 알고 있는 학업 역량의 지식의 기반 위에서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회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데 결국 틀에 박혀져 있는 수능, 예를 들면은 뭐 국어의 45문제 또는 수학의 30문제, 수학이 가장 어려운 21번과 30번 또 29번을 가장 잘 풀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서 수학에서 30점 만점 중에서 100점 맞으면 가장 나은 아이 아니냐, 뭐 이런 거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장차 없어져야 될 거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수능을 좀 적게 보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수시를 확대하자고 했던 큰 방향에서는 이게 제동이 걸린 거 아니냐, 뒤로 다시 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뭐가 정답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너무 많이 빠른 시간 내에 나가지 말고 조금 더 이 상황에서 머물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저는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상교육이라는 회사에서 아이들을 이제 인턴이라고 해서 한 2달 정도, 여름방학에 7월, 8월, 겨울방학에는 1월, 2월 정도 한 2달씩 이제 제가 연수생을 받거든요. 근데 연수생을 받으면 지금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들어왔느냐, 교과냐, 논술이냐, 아니면 정시냐, 이렇게 4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적으로 정시가 들어오는 녀석들은 멍청하다, 아니면은 그냥 생각이 단편적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온 애들은 그러면 생각, 사고의 폭이 깊고 말도 잘하고 이 친구가 그러면 역량들이 수능에 비해서 더 뛰어나냐,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교가 아유 이 녀석 내신만 챙기다 보니까 너는 진짜 아주 그냥 얕은 지식이구나, 단편적인 것들만 잘하는구나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해왔던 것들은 다 다양하고 다르거든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도 한 축으로 보면 수능 공부 자체가 쉽다고 얘기하거나 이게 틀에 박혀져 있는 유형이니까 뭐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니라고 봐요.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수능이 처음 들어왔을 때 수능 시험이 94학년도였죠, 그죠? 93년에 2차례 수능 시험을 보면서 수능이 들어왔는데, 그 수능 출제가 있기 전에 한 7차례, 8차례 모의평가도 했습니다. 예비평가를 하고 수능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는, 학력평가에서 수능평가로 바뀐다는 획기적인 거거든요. 그때 나온 가장 큰 모토가 뭐냐면, 단순 지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재는 시험이라고 수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어나 뭐 다른 수학도 마찬가지고 과목별 한번 보시면 단순히 문제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문제풀이하고는 다르게 많은 생각들을 좀 일부 거쳐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오래되다 보니까 단조로운 이런 수능 시험의 형태들이, 유형이 고착화되다는 건 있죠. 새로운 유형들이 좀 도입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신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되고 있긴 한데, 어쨌거나 다시 되돌아와서 보면 30% 정도로 가고, 벌써 이제 성대, 서강대, 연대, 이대, 중대는 모집 비중이 증가해 있는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정시 모집의 중심이 많이 이제 좀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수능과 관련해서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할지 말지 결정해라고 했는데, 계약 자율로 활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재정 지원과 연계를 해서 가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할 때도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해서 너무 높게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의대 같으면요, 의대 수시 모집에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만, 선발할 때 대부분 의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이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4개 중에서 3개 합이 3. 3개 합이 3이면 어떻게 3개가 모두 1등급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죠, 그죠? 3개 합이 3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4개의 합이 6 뭐 이렇게 식으로 얘기해요. 3개 합이 5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최저학력 기준이 대단히 높은 거죠, 의대가. 그럼 이제 우리가 다르게 놓고 보면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하라고 돼 있잖아요. 의대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안 맞거든요. 의대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야 되나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의대가 아닌 뭐 소위 말하는 뭐 농산업 관련되는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자연과학대학 쪽에서 인기가 없는
학과들을 물리라든지 이렇게 가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았대나요?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집단위 특성 고려라는 것은 자연계열에서는 수학과 과학의 일정 등급 수준 이상이 되는 또는 인문계열의 경우는 국어와 사회와 관련되는 사탐과 관련되는 일정 등급 수준 이상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를 중심으로 주요대학들이 없으면 낮추는 게 아마 한계가 있을 거예요. 크게 못 낮출 거예요. 자, 이것도 사실은 미리 고민이 많이 되고요. 2020, 제가 왜 2020을 말씀드리냐면 현재 고2까지는 개인 요강이 다 발표가 돼 있어요. 전년계획 주요사항이라고. 그래서 요건 팩트예요, 팩트. 2021은 없어요. 2022 언제 나올지 몰라요. 한참 기다리셔야 됩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초 정도 돼야만이 전년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2020 고2까지 발표된 걸 보니까 서울대는 똑같아요. 지금 현재 고3이라 고2나. 그 다음에 연세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학생부 활동 우수자 전형하고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앴어요. 다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수능의 비중이나 수능의 영향을 크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앴잖아요. 그러면 활동 우수자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앤 대신에 2단계 면접 비중을 높입니다. 면접을 더 강화시켜서 아이들을 선발하겠다는 거예요.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앴잖아요. 그럼 변별력 없는 학생부 빼고 논술 100%로 논술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들어오면 뭐가 하나가 나가는 겁니다. 공평하게 아이들의 역량을 재기 위해서 주고받고를 하는 거예요. 수능 최저를 빼면서 면접을 확대시키고 논술 비중을 높인 거죠. 고려대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저학력 기준 순서가 보면 학추 2, 학추 1, 일반 전형 순위입니다. 이쪽 순으로 갈수록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사실은 별로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되게 높습니다. 서강대는 2010학년도 일반형에 해당되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업형인데 종합전형이잖아요. 오리지널. 그러니까 폐지를 했고요. 성균관대 유지하고 있고 한양대는 A시당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죠? 네. 수시 모집에서. 이대는 보세요. 국수 연과에 2개 합의 4를 3개 합의 6으로 갔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강화된 거잖아요. 2개 합사하면은 2, 1, 3, 3 하나인데 3개 합이면은 영역이 일단 늘어났죠. 그 늘어난 영역에 6이니까 훨씬 더 강화시킨 거예요. 이대는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왜 그럴까요? 이대라서 작년에 수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능의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영어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되게 넓어요. 폭이 크단 말이에요. 재미를 솔찬히 봤어요. 영어에 대해서 좀 많이 중요하게 반영을 하고 또 영어가 작년에 1등급이 10% 이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응시자가 52만 명인데 5만 2천 명이다. 1등급인 거예요. 되게 많잖아요. 이대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영어는 그저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화여대에서는 수능의 최저 기준을 강화시킨 거고요. 중대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면 인문은 탐구 하나만 반영하다가 탐구가 2과목 선택이잖아요. 그죠? 태피인데 하나만 반영했어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반영하다가 2개를 다시 넣었고요. 3개 합의 5에서 더 세진 거죠. 과학 탐구 하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3개 합의 5에서 6이 떨어뜨린 거죠. 그죠? 합의 5면 되게 높은데 합의 6으로 좀 낮춰줘. 경희대, 외대, 시립대는 유지하고 있고요. 건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어요. 없다가 2020학년도에 새로 지금 넣는 거예요. 그 건대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안 했더니 결국에는 논술하고 학생부를 뽑아야 되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학생부만 가지고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아이들의 변별이 제대로 안 되고 좋은 아이들을 뽑을 수 없다고 봤던 거죠. 동대나 홍대나 숙대는 약화나 유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대학들도 밑에 써놨죠. 그 아래에 있는 대학도 국민대는 신설했고 순실대는 영어를 또 빼거나 지방과 어떤 대학은 좀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면 최저학력 기준도 현재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점점 좀 중요해지는데요. 수능 체제가 바뀌었어요. 그죠? 원래는요, 왜 대입제도 개편이 크게 왔냐면 대입제도 개편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이전에도 회자가 많이 됐었어요. 대입제도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교육과정이 바뀌잖아요.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은 수능 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들 수능이 어떻게 바뀌어지는데 관심이 가장 많았었어요. 근데 순서가 수능은 결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 고3까지 공부한 결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고 내가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수능이라는 시험을 보고 그 결과를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배우는 과정들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배우는 과정이 뭐예요?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로 놓고 보면 교육과정이 첫 번째, 교육과정을 먼저 세우고 그 교육과정이 세워지면 뭐가 나와야 돼요? 교과서가 있어야 돼요. 교과서를 만들고 그 교과서를 배우고 난 다음에 수능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수능 체제가 가장 나중인데 수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고민을 대단히 많이 한 거예요. 왜요? 수능이 중요하니까. 그죠? 아직도 대치동에 가면은 수능으로 정말 뭐 수생수사입니다. 수능으로 살고 수능으로 죽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죠. 자, 어쨌거나 수능 체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뭐 이론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학생 선택권을 많이 주고 부담은 좀 줄이자. 문이과 폐지, 2015 개정교육과정 핵심이죠. 그죠? 융합.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죠? 수능 위주의 전형 운영 가능. 이게 변별력을 두자는 얘기입니다. 정시 모집이 확대되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평가하면서 수능 정시 모집에서 수능으로 30% 정도 뽑으면 변별이 거의 안 되고 동점자 너무 많을 겁니다. 자, 이런 틀을 가지고 수능 체제를 개편을 했습니다. 많이 보셨죠? 그죠? 자, 2022 수능 개편은 국어는 독서하고 문학은 공통이고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택 1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이전으로 가면 현재 고1은 어떻게 하느냐?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있는데 매체에서는 출제 안 하고 언어에서만 출제하는 거예요. 현재 고1. 그죠? 비교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중3인데 문이과 구분 페이지 하잖아요? 공통, 수원, 수투고, 선택, 황통, 미적, 기 아까 얘기했죠? 택일입니다. 이거 아마 원장님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가형, 나형으로 나눠서 문이과가 확실하게 딱 못 박아져 있는 범위가 아니고 공통 범위를 두고 이 중에서 선택하자는 거예요. 처음 아셨어요?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막 새롭게 다가오시죠?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걸로 좀 해주세요. 네. 이거 글쎄요. 일단 원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이 전문이시니까 제 생각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어나 한국사는 똑같아요. 그죠? 달라진 게 없고 탐구는 이거 원래 안이 나왔을 때요. 2022 수능 개편 체제 바뀌는 안 나왔을 때 교육부가 나온 게 뭐냐면 탐구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또 뭐 있어요? 직업탐구가 있습니다. 그죠? 실업계, 전문계고 아이들을 위한 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안 다루죠. 그죠? 직업탐구 잘 안 다루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보는 사탐, 과탐에서는 보면 사탐에서 하나, 과탐에서 하나가 맨 처음 나왔던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 과목 교과 선택에서 9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과학은 2를 빼고 물화생지 원에서 그죠?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안이 나왔는데 이 최종 발표될 때 희한하게 나왔습니다. 과학은 지금 2가 들어 물론 이제 기하는 원래도 안에서는 없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아마 원장쌤 나중에 설명하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자, 2 과목이 없다가 지금 2 과목이 들어와서 과학은 8개 과목 중에서 하나, 사회는 9개 과목 중에서 하나 이렇게 선택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2 과목만 들어온 거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사회, 과학 할 것 없이 이게 9개하고 8개 하면 17개죠. 17개 중에서 아무거나 2개 선택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문이과가 통합됐다는 취지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 입장에서 그러면 그래 평평선생님 그러면 나는 사회에서 한국지리에서 하나 하고 자연계는 지구과학에서 하나 하고 그렇게 할까요? 잘 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여전히 인문에서 2개, 자연에서 2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과학이 어려우니까 쉬운 사회에서 선택하는 자연계 학생들도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왜 사회 하나, 과학 하나를 안 했느냐? 왜 안 했을까요? 한 개만 선택하면 집중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 과목, 지금 생명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죠? 생활과 윤리 쪽으로 많이 몰리거든요. 아, 선택 과목 잘 모르셔서 그 뒤에 나옵니다. 과목은 나중에. 생활과 윤리라는 게 쪽으로 많이 쏠리는데, 그러면 생활과 윤리를 선택자가 되게 많아지면 나머지 과목이 8개 과목은 선택자가 거의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화생지의 중에서 4개 중에서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게 하면 반드시 한 과목으로 쏠릴 거다. 그게 지학이든 아니면 뭐 화학이든 간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명분 없는 건데 아무튼 나와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직업탐구는 통과할게요.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은 9과목 중에서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요. 여기 영어나 한국사나 제2외국어 한문은 이렇게 무슨 색깔인가요, 이게? 무슨 색이죠? 이 바탕이 무슨 색깔입니까, 지금? 예? 아무튼 그 색깔이요. 네. 이 그 색깔은 왜 들어가 있냐면 이거는 뭐예요? 절대평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절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2021 수능 때는 얘가 절대평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쉽습니다. 자, 이제 나왔네요. 그죠? 궁금해하던 거. 자, 그러면 사회탐구의 과목이 뭐 있느냐? 이제 보이시죠? 그죠? 사회탐구의 과목들이 9개 과목. 네. 그 다음에 과학탐구의 과목이 있죠? 요거는 2021이 현재 고1이잖아요? 그죠? 네. 고2, 고3 출제분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한번 요것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은 조금 이제 과목의 수능 시험의 체제를 이해하시기에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능만 얘기해도 1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어 아까 제가 45문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국어의 45문항인데 화법과 장문, 그죠? 화장문이라고 해서 화법과 장문과 문법이 있거든요. 각 5개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독서 몇 개요? 15개. 문항 몇 개요? 15개. 그러면 45문제죠. 이렇게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 또 배점도 있습니다. 배점. 이게 45문제 100점 만점이잖아요. 100점 만점. 그리고 100점을 하려면 2점짜리하고 3점짜리가 있거든요. 2점짜리는 35개, 3점짜리는 10개. 산수가 되시죠? 이렇게 하면 도합 100점. 뭐 이런 거거든요. 되게 복잡합니다. 그것도. 네. 그럼 난이도가 높은 건 어디에 배치되느냐? 문법이 약간 어렵더라. 독서가 어렵더라. 고전문학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복잡하죠. 수학에 나중에 말씀해 주실 거고. 아무튼 이 수능이 가지고 있는 구조 자체가 지금은 개편되면서 이전의 구조와 바뀌는 구조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가장 큰 핵심은요, 수학에 관련, 국어는 이 공통과 선택이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수학은 이 공통과 선택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완 수투는 공통이잖아요. 이게 75점과 25점이라고 하면 25점의 확통, 미적, 기하인데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산을 준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기하를 선택하면 가산을 줄게. 확통 선택하면 가산 안 하고 그냥 있는 점수 그대로 갖고 와. 어떤 대학에서는 기하를 지정해요. 학과에서는. 아까 수능 체제 기준처럼 학과의 모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정강에 따르면 복잡해지죠. 우리 어머님들도 입시가 복잡한 거 싫어요. 수능이 복잡한 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왜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부모님 말 물으시거든요. 모르면 전문가가 아닌 것 같고. 되게 복잡하다고요. 그럼 대학에서 어떻게 할 거냐? 모릅니다. 좀 있어봐야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할 테니까. 근데 어쨌거나 간에 지금은 인문계열은 수학 하나 다 받아도 상관없다 하죠. 그렇게 이제 문호를 개방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인문계열에서. 자연계열은 정합니다. 수학은 가형이고 탐구는 과학탐구라 해야 된다고 지정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자연계열 학과에 물리라는 학과에서, 그죠? 선발할 때, 수학이라는 학과에서 선발할 때 사회탐구 본 녀석도 받아줄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복잡합니다. 그죠? 지금은 서울대는 과학탐구를 2를 봐야 돼요. 그죠? 2를. 2 하나는 봐야 되죠. 그리고 1+2나 2+2예요. 2를 안 보면 어떻게 해요? 서울대 지원할 수 있는 수능의 조건에 제약이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도 인문계열은 반드시 봐야 돼요. 필수. 복잡해지는 수능의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거나 복잡하든 복잡하지 않든
수원, 수투 공통해서 만점. 기하를 선택해서 만점. 아무 상관없죠. 만점이니까. 네. 그런 구조가 너무 쉬운가요? 그런 구조를 미리부터 만들어 놓으면 수능에서 별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평가 방법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죠? 절대평가에 제외고 한문이 들어온다. 그전에는 영어하고 한국사 했다. 나머지는 상대평가예요. 적어도 이 정도는 유지해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시 모집에 수능으로 변별이 되는 거죠. 선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30% 정도로도. 그래도 아마 동점자는 좀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수학하고 국어하고 난이도가 웬만큼 있을 가능성이 크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어머니 말씀하신 거죠. 뒤에 나옵니다만 수학은 지금도 반영 비중이 높아요. 크다고요. 숫자가. 자, EBS 연계로 가볼까요? EBS 연계 70에서 50%로 축소를 한다고 합니다. 간접 연계로 전환시키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 여기 영어 나오잖아요. 2000년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2000년대 중반에 대치동에서 가장 유행하던 게 EBS에 나오는 교재의 지문을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유행하던 교재가 뭐냐면 EBS의 교재를, 영어 교재를 한글로 해석해 놓은 요만한 책자를 손에 쥐고 아이들은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게 뭐 달달 외우는 건 아니고 스토리 정도로 이해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영어 지문하고 연계시키면 어떤 내용인지 알죠? 그죠? 딱 보고 나면 그 내용이구나. 그러면 좀 읽을 줄 아니까 1, 2, 3, 4, 5 중에 3번 다 바로 찍는 거죠. 이게 시간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영어가 어려울 때.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영어에서 왜 고난도 문제 있잖아요. 빈칸추론. 내용이 모르면 잘 못하는데 아무튼 간에 지문 나오면 빠른 시간 내에 그 지문의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똑같거든요. 100% 연계니까 다 그 내용이잖아요. 지문을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영어를 영어로 공부하지 않고 영어를 한글로 공부해서 그와 관련되는 백그라운드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용이하게 영어 문제를 잘 풀더라. 고득점에 빨리 접근하더라. 라고 해서 직접 연계하지 말고 간접 연계해라. 나오는 비슷한 내용들 다른 교재에서 찾아와라. 이런 거죠. 이렇게 바뀐 거죠. 영어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국어도 일부 영향을 받고 수학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간접 연계로 전환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교묘한 게 50%잖아요. 저게 70%랑 50%랑 뭐 기준인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슬플지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예. 이 연계율이 뭐 기준이에요? 뭐 기준일까요? 네. 이제 다음번 기억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로 문항수 기준입니다. 30문항이잖아요. 연계가 70%, 수학이 30문항이잖아요. 연계가 70%면 연계가 몇 문항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네? 21문제이죠. 50%로 떨어져. 그럼 몇 문제예요? 15개. 15개는 EBS로 연계되고 15개는 안 돼요. 교묘하죠? 절반은 연계되면 EBS 교재를 공부할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뭐로 공부해요? 김영일 원장님과 함께 공부해야 되겠죠? 이 복잡해지는 구조가 왔어요. 반은 이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정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전에 정하지 않았거든. 어느 정도 연계되냐면 대략 한 30% 정도 연계됩니다라고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명확하게 문항수 기준으로 연계시키니까, 그리고 이게 연계됐다는 것도 나중에 보면 보도자료에 다 나와요. 몇 번 문항이 EBS 뭐하고 연계됐다는 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실제 출제할 때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거가 남아야 되니까. 자, 이게 심각합니다. 그죠? 우리는 교육과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데 그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EBS 교재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왜? EBS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 EBS 방송 틀어주고 EBS 교재 그냥 학교마다 다 그냥 보게 하는 거지. 고2까지 내려가서 이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고교교육이 정상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걸 낮춘 거예요. 낮췄는데 절반은 EBS, 나머지 절반은 뭐예요? 복잡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예 EBS 연계를 하지 말든가 아니면 연계하더라도 일부 연계 정도로만 그냥 말아야지. 교과서가 필요 없다니까요. EBS 교재. EBS 책이 정말 많이 팔리는데 아이러니한 거 말씀드릴까요? EBS 교재가 처음 나올 때는 이게 완전히 엉터리였어요. 오탈자 많고 문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고요. 그런 교재가 계속 쓰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찾잖아요.
그러면 선순환 구조로 바뀝니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EBS 교재 출제진도 많이 들어가고 교재를 많이 쓰고. 지금은 EBS 교재 많은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비율을 또 낮춰요. 희한하죠? 이것만 어느 장단인지 참 좀 답답하긴 합니다. 교과서가 있는데 우리가, 그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인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숙명여고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고민의 가장 큰 건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중학교에 있는지 모릅니다만 광주 안에서나 또는 일반계 고등학교 가서 학생부를 잘 갖추고 관리를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자라고 머릿속으로 잘 정리가 되셔서 1학년 1학기 때 우리 아이가 들어가서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교활동 열심히 하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딱 생각하시는 순간 아이는 정말, 부모님은 정말 3년 동안, 3학년 1학기까지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오로지 챙기고 관리해야 될 것에 매몰되니까요. 즐거움은 별로 없습니다. 뭐라도 만들어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얘기하기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들어왔을 때 가장 맨 처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들어왔을 때 챙겨야 될 게 첫 번째가 활동이었습니다. 교내 활동 중심으로 아이들이 하고 활동 중심으로 대학에서 선발했어요. 근데 활동 중심이라는 아이를 더 힘들게 하죠. 그럼 어떤 활동을 해야 돼요? 학교 안에서 있는 활동.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부터 시작해서 많은 활동들을 만들어놓고 아이들을 불러 모은 거죠. 이제 이전에는 활동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뭐로 달라져 왔냐면, 지금 달라졌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크게 네 가지로 보면, 첫 번째가 학업 역량, 두 번째가 전공 적합성, 세 번째가 인성, 네 번째가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쪼개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지만, 정성평가라고 하지만 뭉뚱그려서 뽑지 않고 쪼개져서 나눠진 항목별로 어떤 걸 보겠다. 학생부에서는 뭐를 보고 자기소개서는 뭐를 보고 그 항목별로 아이를 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달라진 거죠. 두루뭉술하게 가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달라지긴 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더 힘들죠. 학업 역량은 뭐고, 발전 가능성은 뭐고, 인성도 챙겨야 되고, 그죠? 전공적 합성은 뭐야?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의대라고 얘기하면 1학년 때 의대 꽂혔으면 의대와 관련된 활동들이나 뭐 생명과학 동아리를 하고, 그죠? 병원 가서 행정관리들은 서류 정리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이게 좋은 의사, 훌륭한 의사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별로 연관성이 없어요. 좋은 의사가 되려면 물론 뭐 본인 스스로가 이제 뭐 인성도 갖추고 가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의학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중심 자체가 지금 크게 바뀌어지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거 얘기하면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과연 뭘 준비해야만 제대로 된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의 2022에서의 학생부와 관련되는 수시와 관련되는 것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크게 네 가지 항목에서 더 쪼개지거나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대학마다 또 달라요. 가장 중심이 된 것은 서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두만차는. 자, 어쨌거나 과도한 경쟁이나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정비하자는 거죠. 그죠? 내신이 다가 아니고 뭐라도 하나 더 잘 써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뭐 이래저렇게 고민하는 것들을 없애고, 학부모, 학력 인적상 부모 정보 삭제, 인적 학적 사항을 통합해서 가자.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학생부를 보면 지금도 저 학생부 많은 학생부를 받아보잖아요. 일단 부모님들의 인적 사항들을 가리고 제출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오픈을 하는데 주민번호도 나와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주민번호는 아니고 이제 생월정도 나와 있구나. 근데 그걸 가리시고 보내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냥 오픈시키는 분들 아예 안 나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수상 경력이 희한하죠.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7개를 받으면 정말 학교 안에서 열심히 하면서 상을 받아도 7개가 정말 많은 거죠. 근데 어떤 친구를 보면 상이 25개예요. 어떤 친구는 30개 정도 상을 가지고 있는 거. 교과우수상부터 시작해서 경시대상 다 합해서요. 봉사상 뭐 이렇게 다. 자기주도 상 뭐 이런 거 다 합해서. 근데 어쨌거나 25개하고 7개를 비교하면 누가 잘했게요? 25개가 잘했다고 생각하죠. 잘못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줄이자. 학기당 하나씩만 보자. 네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거 하나씩만 내세워라. 이렇게 가자라고 바뀌어져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경쟁력 있는 상을 받았으면 어느 걸 내놔야 돼요? 어느 걸 제출할까요? 골라야 돼요 또. 네. 베스킨라빈스 31이 아니고 뭘 내놔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자율 동아리, 이것도 학년당 한 개죠, 그죠? 객관적인 사항만 기재하라고 돼 있고요. 동아리 설명이, 동아리 병이랑 30개. 자율 동아리, 금년도에도 자율 동아리 없앤다고 그랬는데 일부 학교, 인천, 경기 이런 지역들에서는 선생님들이 무슨 소리야, 자율 동아리 해. 당장 없애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2개든 3개든 학년 초에 정하니까 뭐라도 도움이 되니까 자율 동아리 하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닌데요, 자율 동아리 하나씩밖에 못 넣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상관없어졌죠. 1학년들 보면 자율 동아리 다 2개씩, 뭐 한 친구 2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든 간에 학년당 하나, 자율 동아리. 자율 동아리는 하나로 정해라라고 했어요. 소노물 활동은 아예 그냥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많죠. 그리고 여전히 R&D 관련해서 학생부에 중요한 걸 차지하는 친구들 꽤 있습니다. 활동 내용들이. 요게 이제 자기소개서 주로 2번 항목에 많이 적죠. 1번 항목에 적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 소논문 활동들을 적으면서 관련되는 것들이 상으로 이어져서 수상실적이 또 연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편의 스토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그런 것들 다 이제 꿰 맞추면은 이 친구가 과연 전공을 뭘 두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만들어졌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스토리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이나 인증 취득사항은 자료로 활용하지 않으니까. 자,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으로 기재를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정규 교육과정 이게 뭐죠? 커리큘럼,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 교육활동 중심으로 쓰라고 되어 있죠. 청소년 단체 활동하는 거 기재하지 말라. 학교 밖에서는 하지 말라.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이것도 아이들 또 많이 적습니다. 뭐 배드민턴 적는 애들 되게 많고요. 농구, 그죠? 피구, 이런 것도 많고. 제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외당하지 않고 내가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체육이나 예술 활동들도 다 같이 참여해서 열심히 했다 정도로 그냥 가도 크게 무방한 거예요. 다만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학업 역량을 보니까 우리 교과학습 발달성이잖아요. 다 1등급인데 체육이 A, B, C로 보면 뭐 B나 C, 주로 B가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예능과 관련된 전혀 안 하는 거죠. 점수가 낮다는.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대학에서 바라볼 때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그게 좀 갸우뚱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학업 공부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원하지는 않는 거죠. 봉사활동 보면요. 특기사항 없이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만 실적 위주로 해서 적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봉사활동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 보면 희한한 학생도 많습니다. 봉사활동이 1학년 때 150시간, 2학년 때 200시간 이런 친구들 됐어요. 뭘까요? 내신이 다 1등급이면서 봉사활동이 그 정도면 괜찮죠. 박수 쳐줘야죠. 근데 그런 친구들은 내신이 다 1등급이지 않습니다. 4등급, 5등급인데 봉사활동 시간만 많아요. 그럼 대학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봉사활동 할 시간에 교과 공부 좀 하지. 그러면 성적이 더 올랐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거죠. 방과후 활동도 지금은 많이 기재가 되거든요. 교과학습 발달 성화에 보면 세특에 방과후 활동, 수학 뭐 15시간, 영어 20시간 뭐 이런 식으로 부족한 과목에서 공부를 시간 할애를 더 해서 열심히 했다는 걸 많이 적어주거든요. 적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조금만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학교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어떤 학교는 세특에 보면 과목마다 5줄, 6줄씩 써주잖아요. 근데 어떤 학교는 아예 그 과목은 안 써요. 얘가 보니까 물리가 6등급이에요. 물리 6등급인데 물리 6등급과 관련되면 세특에서 뭔가를 좀 써줘야 되잖아요. 열심히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활용하는 의지는 있다든지. 근데 6등급이니까 쓸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안 써요. 6등급인데 아무것도 안 써. 얘를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공부를 안 하는 거죠. 물리는 아예 포기하거나 수업에도 뭐 활동들이 없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수업이 중요한 게 과제를 내주고 그 과제를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단순히 스코어뿐만 아니라 활동한 내용들을 세특에다 적어야 되거든요. 수업을 그렇게 운영하지 않으면 세특도 적을 수가 없습니다. 네. 시간이 자꾸만 가는 관계로 9시까지 끝냈다고 그랬는데 네. 원장님 제가 한 10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서하실 거죠? 혹시 집에 일찍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자기소개서를 바꿉니다. 지금 자기소개서는 뒤에 아마 형식이 있을 텐데요. 1번, 2번, 3번에 4번까지 있습니다. 그죠? 1번 학업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적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팩트를 적는 게 아니라 그 활동을 하면서 내가 학업과 관련된 그 활동을 하면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 공부하면서 뭘 배우고 느꼈냐를 적는 거. 2번은 학업 이외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을 적는 거고, 3번은 나눔, 배려, 봉사 뭐 이런 거고요. 4번은 대학마다 다른데 서울대는 독서와 관련되는 거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지원 동기라든지 네가 우리 대학 와서 공부를 또 어떻게 나갈 거냐 이런 걸 묻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바꾸겠다고 얘기하죠. 그죠? 개조식보다는 생각을 확인 가능하게 서술형으로 쓰라고 얘기를 하죠. 어렵습니다. 개조식 쓰지 않고 서술형으로 쓰는 게. 1번, 2번 문항은 통합한다고 돼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R&E 활동을 했는데 1번에다 적기도 하고 2번에다 적기도 하거든요. 어느 걸 봐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통합해서 합하자. 3번 문항은 개인별 특성이보다 잘 드러나는 방향으로 질문 방식을 바꾸자는 거거든요. 여담입니다. 왜 3번에 나눔, 배려, 봉사 이렇게 왔냐면 자기소개서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고 자기소개서가 수시에서 만들어질 당시에 대구 지역인가 아무튼 학교 안에서 아이들의 이제 인성 문제였겠죠. 학교 안에 이제 남학생인가가 상당히 이제 학교 안에서 뭐 학폭처럼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어요. 자기소개서를 만들 때 이런 항목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강제로 껴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소개서에 이런 정도는 써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변별하고 아이들을 선발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게 빠지면서 어떤 질문 방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 어쨌거나 지금 문항 개수는 지금 이제 세 문항으로 좀 줄이고 3번, 4번 자율문항은 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보면 첫 번째 문항하고 두 번째 문항 합해져가지고 한 문항,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두 문항, 그 다음에 3, 4번이 자율문항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또한 세 문항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은 네 문항이면 글자 수가 되면 5,000자 정도 되는데 3,100자로 줄어드는 거죠. 세 문항. 좋은 것 같죠? 근데 글자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글쓰기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뭐 군더더기처럼 뭐 넋두리를 하더라도 글자 수가 웬만큼 되면 글쓰기 좀 편리하죠. 아무튼 글쓰기 좀 쉬운데 이게 문항 수가 줄고 글자 수가 줄어들면 함축해야 되잖아요. 글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아무래도.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개선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부담을 주거나 아이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다행입니다. 교사 추천서는 폐지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매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고민 많이 하거든요. 어떤 고민하느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줘야 되느냐? 아니면 3년 동안 나랑 같이 동아리 활동을 했던 그 선생님이 써줘야 되느냐? 아이가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요. 어떤 선생님이 쓰는 게 어느 선생님이 쓰는 게 좋을지를 따져본다는 거죠. 그럼 어느 선생님이 쓰는 게 좋을까요? 자기소개, 추천서를 잘 쓰는 선생님이 쓰는 게 좋겠죠. 네. 대학별고사도 바뀌는데요. 면접 구술고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면접 구술고사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서류,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나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인 면접, 서류 확인 면접. 두 번째가 제시문을 기반으로 하는 면접인데 요건 고대나 또는 서울대나 일부 대학에서 쓰는 제시문을 주고 읽고 난 다음에 정리해서 발표하거나 얘기하잖아요. 학업 역량을 재려는 거예요. 일부. 이제 그런 거는 하지 말아라고 최소화시키겠다는 거죠. 서울대가 당장 일반 전형에서 면접 보잖아요. 그게 제시문 기반 면접이거든요. 블라인드 면접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누구인지 모르고 뽑아야 되겠다 이런 거죠.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집필고사도 바뀌는데요. 가장 큰 거는 적성고사를 없애버립니다. 적성고사는 이 가천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략 한 10개 정도에서 4,500명 정도 선발하거든요. 아예 없애버리겠다. 하지 말라. 왜? 적성고사 보니까 국어, 수학, 영어하고 똑같더라. 문제가. 문항수만 줄이고 100점만 확대했지 똑같은데 뭐하러 하느냐 하지 말고 차라리 수능으로 정시보증 선발하고, 또 하나는 이 적성고사가 학생부 교과냐 학생부 종합이냐 이렇게 나눌 때 학생부 교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교과 성적보다 적성고사의 점수가 당락을 좌우하거든요. 이거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없애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논술은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유도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되고 있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논술에 대안이 왜 없느냐면 첫 번째는 논술을 안 뽑으면 뭐로 뽑을 거예요? 학생부 종합? 지금도 포화인데, 포화 상태인데. 뭐 어떻게 해요? 정시로 넘겨요? 수능으로? 그것도 만만치 않죠. 정시에서 30% 이상 뽑으라고 그래요. 고민이 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아, 이게 논술로 뽑으니까 경쟁률이 장난 아니죠? 50대, 60대, 어떤 데는 의대는 10명 뽑는데 2,000명씩 오죠. 200대 1이에요. 그죠? 괜찮죠. 전용료가 짭짤해요. 네.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술을 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학에서 대안이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단계적으로 추져라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먼 나라 얘기를 좀 짧게 할게요. 시간 잡고 가서. 학점제입니다. 그죠? 고교학점제 되게 중요한데요. 고교학점제는 뭐냐면 우리가 대학 다닐 때 학점을 우리가 이제 선택권 필수도 있고 사실은 뭐 교양 필수나 교양 선택도 있고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필수 과목이 정해져 있고 뭐 나머지는 선택해서 들으라 이런 건데 이걸 학교 안에 울타리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점이 있는 센터가 있으면 센터에 가서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어도 되고요. 동영상으로 듣고 난 다음에 그 학점을 이수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교육과정이 조금 완화되고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가장 필수가 뭐냐면 학교가 없어지잖아요. 학교 울타리가 없어지면 상대평가가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10명 중에서 등수를 가려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여기 두 분은 다른 학교에 가서 듣고 오고 또는 우리는 방송으로 우리 인강했어. 인터넷 강의 듣고 어느 정도까지 그냥 수료한 거야. 뭐 수료했어요? 성취평가제가 도입되는 거죠. A, B, C, D, E 정도만 수료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디테일하게 못 나는 거죠. 구성원들이 다 달라지는 거니까. 학교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취평가제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단기간 내에 하려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한을 두고 원래 2022년에 하기로 했거든요. 3년을 놓쳐서 2025년까지 유예시켜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그 여러 장소에서 그냥 막 얘기를 하는데요. 할 거예요. 고교학점제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좀 필요하긴 하고 왜냐하면 학교 울타리가 일단은 무너져야 돼요. 학교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거든요. 지금.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교육과정 자체가. 된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내가 선택해서 온 학교가 뭐가 제예요? 어떤 선생님들은 요만큼만 적어주고 어떤 선생님은 이만큼 많이 적어주고 내가 학교를 잘못 선택했어요? 선생님 나만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안 돼요. 학종에서부터 아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평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학교 있으면 가라는 얘기예요. 좋은 과정 있으면 거기 가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몰리겠죠. 자연스럽게 학교 경쟁력들도 사실은 많이 완화되는 거죠. 뭐 잘하는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대로 정착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가 연결되는 부분은 살짝 이해되시죠? 오늘은 살짝만 이해하는 걸로. 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 후배들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초등학생 있으신지. 밑으로 가면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 자, 고교 체제도 개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모집 시기는 똑같지만은 자사고나 특목고 지원을 하더라도 그죠? 특목고 지원을 하더라도 똑같은 시기에 먼저 1월 달에 외국 국제고 먼저 가리고 자사고 가리고 그 다음에 배정시키겠다는 거예요. 두 번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은 있어요. 이분들을 보니까 우리 아이가 영향이 있어요. 어느 누구랑 부딪히더라도 우리 아이가 어느 학생들이랑 또는 또래 친구들 그룹이 형성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 아이는 정말 지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열정적으로 웃으면서 뭔가 적응해 나가더라. 괜찮죠? 자사고 특목고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는 1등 안 하면 얘가 죽어. 반은. 어디선 가든 간에 1등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친구는 뭔가 새로운 자기 동기부여도 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더라. 주눅 들어가지고 못하더라. 그러면 어때요? 일반고 가는 것도 낫죠. 아이의 성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학교가 웬만큼 백업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죠. 다른 친구들하고 동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간에 잘 판단하시고 선택을 하되 뭐 지금 거의 다 해놓으셨는데 다시 뒤엎지 마시고요. 한 번쯤 고민이 되면 고민을 하시되 좋은 학교 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학교가 괜찮아야 돼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그 학교에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게 중요하고. 하지만 이것도 어떻든 간에 서서히 없애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교 체제를 개편해서 일반교로 전부 다 바꾸겠다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사실은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적폐라고 생각하고 지금 강하게 시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기득권이죠. 졸업생들이 워낙 많아요. 이 체제가 워낙 이제 상위권, 상류층에 이제 체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다 얘기했는데요. 제가 그 가지고 계신 자료에 몇 개만 말씀드리면, 예, 영어 등급 관련되는 거죠. 수능 체제, 그 대입 전형의 체제입니다. 교과냐, 종합이냐, 논술이냐, 수능이냐.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난번에, 그죠? 지금 현재 2019에서 어떻게 뽑는지, 수시, 정시. 뒤에 자료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교과 전형이냐, 종합 전형인데, 요거는 이제 자기소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요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자, 요거 반드시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더라도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2020도 마찬가지인데, 수학이 높아요. 수학이 인문이나 자연이나 반영 비중이 다 40% 전후잖아요, 그죠? 인문이나 자연이나 수학이 중요한 거예요. 수능에서 수학이 거의 감각을 좌우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가영의 작년 수능의 만점자가 얼마예요? 165명이었나? 그러니까 가영이요. 나영이 얼마였죠? 나영이 한 300명 정도 됐나 그랬거든요. 30분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그러니까 30분 문제는 맞추라고 내는 게 아니고요. 30분 문제를 맞추는 녀석들은 괴물이에요. 괴물. 서울대 의대 갈 친구들을 선별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160명 중에 누가 들겠어요? 세상에 너무하지 않아요? 16만 명이 시험 보는데 수학의 가형을 그 중에서 160명만 만점을 받아 30분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수학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보니까 결국 이제 나머지는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내용을 나눠놓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요게 다 항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화해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제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그죠? 제시문을 줘요. 제시문을 주고 면접 구술에서 말해보시오, 설명하시오, 비판하시오, 이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수능의 기조가 계속 연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공통 수원 수투하고 그 다음에 확통이나 미적이나 기하에서 선택이 오더라도 지금 현재로 보면 수학이 지금 현재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1등급 컷이 작년 수능으로 보면 4점짜리 2개 틀리는 거예요. 21번하고 30번 또는 29번하고 30번을 틀리면은 1등급입니다. 다 맞추면은 아까 얘기했죠? 165명이나 300명 안에 드는 거고. 근데 공교롭게도 4점짜리 하나 더 틀리면 2등급으로 내려가네요. 하나 더 틀리면. 또 하나 더 틀리면 가형에서는 3등급이 되네요. 4점짜리로 누가 맞추느냐 맞추지 않느냐로 갈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2022에 가면 아마 아이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학업 패턴으로 가면 수능 문제가 지금 난이도만 유지되더라도 점수는 더 떨어질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그리고 가장 관건이 공통의 난이도와 선택의 난이도가 어떻게 조절될지, 특히 선택 과목 간의 난이도가 어떻게 조절될지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되게 복잡하면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게요. 지금은 원점수의 평균 표준 편차로 그냥 편점수를 구하잖아요. 100분이 더 그 표준점수에 따라서 1등에서 쭉 나누는 거고.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는 되게 복잡했고 선택 과목을 앵커로 두고 기하나 그 확통이나 미적이나 기하를 이 평균 편차를 가지고 다 맞춰줘야 돼요. 조정을 해서. 원점수가 쉽게 출제될 수도 있고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다 받아들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 확통 봤는데 확통이 어려웠어요. 확통이. 그래서 원래 확통이 25점 만점인데 나는 15점밖에 못 받았어요. 어디다 화손이네요. 그죠? 보니까 미적이 원래 어려워야 되는데 미적이 이번에 되게 쉽게 출제됐네. 그죠?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가 수학에서 존재한다고요. 이전에는 사과에서만 존재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느냐, 또 점수화할 거냐, 복잡한 것들이 남아있는데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것 같은데 입시를 놓고 보면 수능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되게 복잡한 데가. 복잡한 거 안 하려고 지금 심플하게 만들었는데 또 되돌아가는 거죠. 교육과정 때문에. 아무튼 수학이 좀 중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 김영일 원장님께서 또 좋은 말씀으로 수학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언제나 이렇게 헤어질 때가 되면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질문도 받아보고 싶고 그런데 항상 다 못 채우는 것은 다음번에 우리가 또 만날 것을 기약을 하면서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네, 다음에 또 뵙는 거 괜찮아요? 네. 다음에 또 뵐 거죠? 네. 네. 이제 질문 좀 이렇게 해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는 걸로. 네. 무리한 요구인가요? 그러면 안 하는 걸로 그냥 오세요. 네. 다음번에 또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바로 할까요? 바로 할까요? 네. 이게 또 마이크를 바로 안 대셔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리셨던 것 같아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일단 간단하게 또 그래도 앞에 섰으니까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근래 들어서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요. 수학 과목이고요. 수업을 하는데 한 학생이 저를 이렇게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 문제는 인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뭔가 머리에 딱 이렇게 꽂혀서 예전에 이제 큰 학원들에서는 이제 선생님마다 다 이니셜들이 다 있어요. 무슨 쌤, K쌤, 뭐 S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거기서 아이들을 딱 최근에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하면서 그러면 내가 갓쌤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이들하고는 지금 제가 이제 갓쌤 막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소장님 앞에서 많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정말로. 저도 이제 메뉴 공부하고 하지만 너무너무 복잡한 건데 요거 이제 제가 요 뒤에서부터는 제가 정리를 좀 따로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교육과정 위주로 뭐 바뀐 거하고 이런 거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2020학년도가 현재 고2 대상입니다. 고2 대상인데 얘들은 말하자면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자연계 아이들은 미적분 2, 기하 벡터, 환율 같은 게 이렇게 시험을 보고요. 수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문계 학생들, 문과 학생들이죠. 수투를 배우고 얘들 이제 수투 안 나오고요. 이제 미적분어는 사실은 이 미적분어를 공부해야 이 미적분 2를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자연계 애들은 이 미적분어는 공부하고 요거까지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이전 한 5년 전 수능에서는 이 가형 시험에서 미적분 2 쪽의 내용들만 좀 독특한 것들을 뽑아서 시험을 많이 냈는데 최근에는 말은 미적분 2지만 미적분 1 심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여기 가형에도 싣고 이랬던 뭐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이과를 좀 통합하겠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어필이 되는 거고 이거 똑같습니다. 요거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도 이게 지금 책은 똑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똑같지 않아요. 문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쪽 문제 좀 쉽죠. 이쪽은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똑같은 단원이어도. 뭐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인데 제가 알기로 고2 어머님들 안 계신 걸로 그래서 일단 관심은 없는 걸로 그래서 일단 다음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고2 아이들 말고 현재 고1 아이들부터 교육과정이 개편됐잖아요. 이 개편된 교육 과정인데 대략 보시면 어머니 이거 이제 세부 단원을 놓은 건데 제가 뒤에 거 먼저 보여드리면 중3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통 과목이 2과목이죠. 공통 과목. 그 다음에 여기 선택 과목 이 셋 중에 택 1을 한다.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다시 이제 거꾸로 교육 과정을 보면 이 수원이라는 책에 단원이 4개가 있는데 이게 공통 과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 지수로고 함수라는 놈하고 삼각함수라는 놈 요 2개는 이과만 배웠던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통합 과정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 말하자면 이 수투라는 책이 이전 교육 과정으로 보면 이 미적분 1이라는 책이에요. 그게 이제 수투라는 책으로 이름을 바꿔서 공통 과목으로 나오는 거죠. 공통 과목으로.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지금 현재는 수원하고 수투가 공통 과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과목 중에는 택 1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략 이제 뭐 이과 아이들 성향, 뭐 공대나 자연계열 학생들 대학을 지나갈 때 그런 학생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죠.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선택하게 되겠죠. 대략 이렇게 몰고 갈 건데 제가 일단 여기서 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지금 중3 아이들 큰일 났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 큰일 났냐면 아까 소장님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입시 제도를 보면 한 최근에 2010년도, 9년도 요때 이과 학생들 시험이 선택 수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러니까 문이과 공통은 아닌데 이과 학생들 시험지가 25문항이 공통문항 그리고 5문항이 선택 문항이에요. 그래서 5문항은 어디서 보는 거냐면 심화 미적분학, 환율과 통계, 그 다음 어머님도 좀 생소하실 텐데 이산수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이산수학. 그래서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건데 고등학교에서 세 가지를 다 수업을 하지 않았고 현실 불가능하거든요. 심화 미적분학이라는 걸로 다 밀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재학생들은 심화 미적분 5문제를 시험을 보았고 근데 생각보다 확률 통계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때 재수생들은 이과 아이들이 확률 통계를 오히려 더 많이 선택해서 시험을 보기도 했었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미적분이라고 하는 거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있고 근데 이제 문항수를 나눠야 되잖아요. 어머니. 이게 지금 공통문항 지금은 2022학년도 이제 현재 중3 아이들 같은 경우는 크게 아웃라인만 잡혀 있는 거고 세부 일정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걸 해야 될지 이걸 해야 될지 아직은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딴 나라 아직은 몰라요. 저도 모르고 그러나 여기까지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큰일 났다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위의 학년들까지는 문과 이과 구분이 되잖아요. 문제 하나 여쭤볼까요? 문과나 이과는 어떤 선택으로 가는 걸까요? 대략? 정말 내가 의대를 가고 싶고 공대를 가고 싶어서 이과를 가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내가 경제에 관심이 있고 경영에 뭐 학을 하고 싶다 뭐 또 이런 개념에서 문과를 지나갈까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뭘까요? 기준은 수학을 내가 좀 한다. 그러면 일단 어머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럼 우리 의대를 한번 가볼까? 수학 좀 잘하니까 의대를 한번 수학을 좀 못해. 그러면 다른 걸 좀 잘하니까 법대를 한번 가볼까? 지금 이제 바뀌었지만 컨셉이 이렇다는 거죠. 그럼 경영학과 이렇게 가볼까? 근데 제가 처음에 큰일 났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문항수로 구분을 아직 확실하게 몇 문항이다라고 나오진 않았는데 만약에 이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3과목 시험인데요. 3과목 시험인데 그러면 10문제씩 출제를 할 거냐? 이게 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투라고 하는 책 이전 교육과정으로 따지면 미적분 1이라는 책이거든요. 미적분 1. 근데 얘는 미적분 심화 미적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요래 선택하면 10문항씩 출제가 된다고 하면 미적분 문제만 2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소장님이 참 정확하게 잘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또는 이게 어려울지 이걸 어떻게 할까요? 또는 문제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이 얘네 3개를 정말 난이도로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어머니 그거는 절대 안 돼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시험 문제도 출제하고 평가위원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를 출제를 정말 머리 굴려가지고 평균 얼마 쪽으로 맞춰주고 이렇게 했는데 시험을 내지만 절대 그렇게 안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뭐 문제를 어렵게 내도 경우에 따라선 뭐 이렇게 뒷걸음치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맞추는 경우도 있고 또는 되게 쉽게 냈는데도 아이들은 너무 쉬우니까 또 실수해서 또 점수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무도 예상 못한. 그런데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과연 구분을 해서 난이도를 맞출 것이냐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항수를 또 어떻게 조절할 거냐.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머리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머니 뭐냐면 이게 현재 고1 아이들부터 사실은 그 개편된 교육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책이 이 기하라는 책이 있어요. 요번에 개편된 교육과정에. 근데 사실
2차 곡선 뭐 이렇게 세 개 단원이 있는데 원래 이 이전의 교육과정에도 보면 여기 기하 벡터라는 책이 있는데 개편된 교육과정의 이 기하책은 공간 벡터라고 하는 개념이 빠져 있어요. 축소가 좀 됐죠. 축소가 되긴 했는데 사실 현재 고1 아이들은 어머니 여기 볼까요? 문이과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기하라는 책이 없네요. 책이 없죠. 그러면 걔네들이 제가 왜 이걸 같이 계속 보여드리는 거냐면 해마다 교육과정이 아무리 심하게 변하고 이래도 무조건 재수생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의대를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까 이제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뭐 수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수능 최저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의대는 그냥 퍼펙트하게 다 만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1등급이. 근데 내가 하나 실수를 한 거야. 그러면 아까 어머니 수학 보이시죠? 하나 틀리면 등급이 떨어져요. 근데 내가 1 떠야 되는데 하나 실수했네? 2 뜨는 거야, 등급이. 그럼 의대를 못 갑니다. 왜냐면 내가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갈 요량이었는데 그렇게 하나 떨어지면 의대 갈 수는 있는데 지방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재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큰일 났다라고 하는 거가 정말 큰일은 여기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생각을 좀 해보면 현재 사실 얘네 위에 학년이지 어머니 고1 애들까지는 이과 문과가 나눠져서 따로 시험 보는 거거든요. 따로 시험 보는 거예요. 나눠서 다른 시험지로. 근데 이제 중3 애들은 문이과가 구분이 없이 일단 같이 시험 먼저 보잖아요. 자, 우리 생각을 해보면 간단해요. 우리 애가 요때 요런 개념으로 봤을 땐 문과 애들로만 예를 들어서 문과라 가정하면 문과 애들끼리 봤을 때는 1등급이야. 근데 합쳐졌어. 문이과가 합쳐졌어. 그러면 그 문과에서 1등급이 나오던 학생은 절대 1등급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 1등급이. 거꾸로 얘기하면 요런 느낌에서 이과 아이들끼리 시험을 보잖아요. 한 3등급 나왔어. 막 죽겠어. 근데 요런 개념으로 통합이 되면 얘는 1, 2등급까지도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문이과 학생들하고 나눠 수업을 할 때 이과 학생들이 이제 지금 현행에서는 교차 지원이라는 게 가능해져서 그러니까 가형을 공부하다 나형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하면 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는 오히려 이게 이러니까 그러면 수학을 나형으로 보자. 그럼 현재 얘가 3등급이잖아요. 그럼 저도 자신있게 말해줍니다. 야 너는 그냥 눈 감고 풀어도 2등급 이상은 나올 거야. 눈 뜨고 풀면 또 잘 나오겠고 이런 느낌이 되는 건데 얘네들은 이제 보니까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큰일 났다고 말씀드린 건 여기입니다. 뭐냐면 앞으로는 수학을 못하면 절대 상위권 대학을 가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서울대 경영학과를 가는 어떤 느낌이면 예전 같으면 수학을 좀 잘하는 애들 이과를 빼고 문과 애들 중에서 경쟁해서 수학 등급이 나와줘야 서울대를 가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경영학과, 경제학과를. 근데 지금은 이과 애들 그 느낌이 그 이과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애들하고 다 같이 경쟁해서 시험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수학은 이쪽에서도 어렵게 출제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얘가 더 중요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를 조절해서 문제 출제하기는 정말 이거는 제가 뭐 처음에 말씀드릴 때 농담으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신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뭐 이런.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선택수학 과목이 있었을 때도 그거 조절 못했거든요. 못했어요 그거.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이과 애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주니까 미적분 시험을 봤는데 재수학원 가니까 확률 통계를 더 쉬운 걸 수업을 해주네? 그러니까 그걸로 선택해서 오히려 똑같은 점수 반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문항수가 왜 되게 애매하냐면 10문제 되게 애매하거든요. 5문제도 애매해요. 왜냐? 5문제를 출제하면 보통 이제 수학은 2점과 3점과 4점으로 구분이 돼요. 문항이. 당연히 4점이 어렵겠죠? 그러면 만약에 선택 문항을 5문항 출제한다? 그러면 다 4점짜리를 낼 거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적당히 2점짜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3점 한 2개나 3개 또는 4점 3개나 2개 이렇게 5문항을 조합해야 되는데 느낌상 여기 4점 2개는 아닌 거죠. 4점 3개, 3점 2개 뭐 이 정도 느낌일 텐데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 선별합니까? 구분하고. 그리고 또 분명히 대학교에서 지정해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학교에 무슨 학과를 오려면 선택이지만, 말이 선택이잖아요 이게. 요거가 꼭 필요하다. 그 2009년도 7년도 제가 이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7년도? 6년도인가? 이때 제가 이제 목동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오전 수업할 때 재수생이 와야 되는데 대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야, 뭐냐? 그랬더니 그때 어떤 교육과정이었냐면, 문과 아이들 교육과정의 수학에 미적분이 없었던 거죠. 뺐어, 미적분을. 교육과정에서. 문과 애들은 신나라 했는데, 그런데 대학을 갔더니 교차전 하는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 그 무슨 필수 수학 과목도 교양 필수 이런 거 나오잖아요. 수학도 있거든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오죠, 수업 들으러. 뭐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요 기하라는 부분은 요 앞에서 빠져 있잖아요. 여기서 이미 빠졌잖아요. 근데 여기 다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과 학생들이라면 얘보다는 얘를 많이 선택하게 될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거 수업 못합니다, 어머니. 제가 또 이제 조금 있다가 요게 미분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거하고 관련돼 있는 거, 좀 꼼꼼하게 떨어지는 거 요거거든요. 요거 하지 누가 이걸 하겠어, 생뚱맞게. 그리고 따지고 보면 현 교육과정으로 말하자면 사실 얘를 밟고 얘를 밟아야 얘가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앞으로 사라지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머니, 이게 제가 간단한 말씀 좀 드리면 1차원은 직선이거든요. 2차원은 평면이에요. 3차원이 공간이거든요. 근데 공간을 얘기한단 말이죠. 어디에서? 저차원인 2차에서. 백지 위에 평면에서 우리 3차원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왜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그런 게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공간상에서 뭐 레이저빔 같은 느낌으로 막 이렇게 떠다니면서 막 돌리고 막 이러면서 보고 이런 느낌이면 공간을 공부해도 되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공간을, 그거가 차원이 한참 낮은 2차원에서 평면에서 공간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애초에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대학 수학 정도에나 나올 법한. 근데 이제 빼놓기는 뭐 하니까 말도 많고 막 딱 빼놨어요. 어딨지? 근데 중3 애들은 들어갔는데 고1 때 빼놨어요. 교육과정에서 좀 반영 안 한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학에서 좀 뭐라 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거 이렇게 중요한데 빼. 그래, 넣어놓긴 할게. 누가 듣나 한번 보자. 누가 듣겠어요, 이거. 대학 가면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 이 정도. 그래서 이제 말씀은 제가 좀 많이 드렸었는데, 제가 이쪽에 좀 빠진 거를 한두 개를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뭐냐면,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사실 이거 선 딱 그어요. 딱 그 식으로 요거 아직 좀 보자는 거죠. 요거는. 그리고 얘네들이 현재 중3이잖아요. 세부안이 발표가 되려면 빨라야 이 아이들이 고1 초반 때나 여름 정도가 돼야 그때 세부안이 발표가 다 돼요. 지금은 뭐 밤날 배날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요거하고 요거 그리고 그 위에 사실 여기 메모가 안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수능에 반영되는 것만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고등수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원래 한 권인데 출판사에서 이게 너무 두꺼우니까 지들 멋대로 상하라고 찢어가지고 책을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등수학 상 1학기 거, 뭐 이렇게 고등수학 하 2학기 거. 그래서 이 고등수학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빠져 있지만, 수학이 사실 어려운 게 그렇거든요. 뭐냐면 좀 고등수학 건너뛰고 요것만 해도 좋은데, 요거 건너뛰고 요것만 해도 좋은데 이건 건너뛰질 못해요.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내가 1학년 때 좀 놀았어. 2학년 되니까 좀 공부가 좀 땡기네. 목표도 생기고 쉽게 안 되는 거예요. 1학년 때 그 안 했던 거를 반드시 하고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그거 그냥 건너뛰고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고등수학이라는 게 수능에 반영은 안 되지만 너무너무 베이스가 되는 너무 중요한 과목이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좀 많이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현재 중3 아이들 또는 그 밑에 학년 아이들이 요거 공부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가는 아이들은 보통 적어도, 이거 적어도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2 정도부터는 고등수학을 하는 아이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서 간 애들이 거기서 버티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애가 자사고를 갔어. 처음에 너무 잘했는데 수학 성적을 딱 받아서 왔는데 아휴, 그런 아이들은 못하는 건 아닌데요. 한 3학년 정도부터 출발한 아이들은 보통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겨울에 출발해. 완전 지금 발바닥에 땀이 나게 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어머니 중3 아이들, 곧 시험 보죠. 중간고사 보죠. 그리고, 끝났나? 곧 기말고사 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만약에 선행이 안 됐다고 하면 한 11월이나 돼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시기가. 그러면 정말 고등학교 가서 특목고나 자사 왔을 때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못한다가 아니고요. 힘들다는 거죠. 너무. 왜? 그 앞에 나머지 아이들은 다 하고 오는데 내가 그 애들 따라가려면 쉽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뭐야 저 중1이야? 중2야? 이걸 한다고? 네가? 설마? 하는 애들이 많아요. 하는 애들이 실제로 많고 그런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서도 그 성적대를 유지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중3 때 이렇게 좀 잘하는 느낌을 가지고 만약에 자사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 한 학년 가지고 그걸 몰라요. 어머니. 이건 알 수 없고 또 한 가지 제가 하나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중학교에 나오는 수학의 내용이나 또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의 난이도 정도가 고등과정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크다. 무슨 얘기냐? 고1 애들 어머님들하고 제가 제일 많이 말을 하는 건데 우리 애가 중학교 때 3년 내내 하나 틀리거나 다 맞았어. 고등학교 왔더니 80점 나온 거예요. 시험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근데 그거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머니. 보통 그렇게 되는 거죠. 보통. 그리고 어머니 그 중학생 아이들이 공부할 때 3-4시간 집중해서 공부 잘 못하죠. 근데 고등수학은 원래 그렇게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옛날 생각을 하고 또 올라가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옛날엔 내가 1시간에서 됐는데 그 생각 가지고 1시간 길면 1시간 반? 많이 했어. 나 되게 많이 했어. 2시간? 느낌이? 그거 가지고는 이제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어머님들이 제가 이제 핵심적인 것만 딱 2가지 집어드리면 일단 현재 중3 아이들은 문이과 구분이 없다라는 게 너무 크다. 왜? 우리 아이가 수학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문과 보내서 잘하면 가거든요. 상위권 대학을. 지금은 그게 모른다. 사실은 제가 보기엔 못 간다는 게 맞아요. 그 나라에 맞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일단 수학을 못하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좀 돈이 많이 벌 것 같긴 해요. 앞으로 제가 느낌이 굉장히 지금 원래 수학 과목, 국어 과목, 영어 과목 이렇게 3개가 이제 핵심 과목이잖아요. 근데 제가 벌써 학원에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뭐가 중요해지고 덜 중요해지고 이런 거는 계속 있었지만 수학은 계속 꾸준히 좀 중요한 느낌으로 계속 자리 잡아왔는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여태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교육에 대입 반영할 때 문이과를 통합해서 본 시험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본다잖아요. 문이과가 없어진다잖아요. 우리 애가 원래 문과 성향인데 사실 문과 성향이라기보단 수학을 좀 덜 하는 거죠. 이제 얘네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상위권 대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문이과 구분이 없잖아요. 내가 의대를 가고 싶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 잘 봤어. 근데 마지막쯤 되니까 너무 어려워. 근데 문이과 구분이 없는데 내가 왜 의대를 꼭 가야 되나? 서울대 경제학과 갈까? 요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못 갑니다. 이제 옛날 같은 문과 학생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상 그러니까 이전 교육과정에 인문계 아이들이 설 데가 없어요. 수학을 좀 못한 아이들이 상위권 대학에. 자, 결론은 제가 농담으로 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 어머님들 현 중3 아이들 무슨 수로 써다든지 이 수학에 집중을 어마무시하게 시켜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기 뭐 영어 원장님 계시죠? 영어가 정말 큰일 났어 사실은. 왜냐하면 영어 절대평가 이미 됐고 심지어 뭐 내신 학생부 중요한 거 어머니 여전히 비중 중요하죠, 그죠? 고등학교 내신의 그 영어 굉장히 좀 뭔가 이 느낌이 뭐 교과서 반영률이라든가 EBS 반영률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려운 거죠, 여전히. 그래서 일단 이 수학이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정말 그래 무슨 의대는 뭐 예를 들면 의대에서 이렇게 법대로 선회하면서 이렇게 이 선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 선회가 안 돼요. 이제 바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렇죠. 아이들은 이제 지옥인데 저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호재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다른 거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아이들 고등수학 선행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는데 빨리 시작하셔야 되고 제가 지난번 설명할 때는 끄트머리에 이제 저는 이제 수업을 이렇게 아이들하고 하겠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가 이제 주로 바뀐 수학 과목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거 위주로만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정말로 이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소장님이 말씀 잠깐 하셨지만 수능이라고 하는 게 학력고사에서 이제 넘어오잖아요. 사실은 제가 수능 1세대거든요. 제가 또 마루타 세대. 네. 올해 같은 경우, 요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 고1 아이들이 마루타 세대. 너넨 뭐 문과 구분할래 말래도 아니고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과정도 뭐 바꾼다고 했다가 결론은 현행 유지한다고 나오고 지금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아직 2학년이 안 됐으니까 뭐 이런 느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볼 때 제가 그때 수능을 2번 봤어요. 저는 1차, 2차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또 마루타라고 하는 세대가 되게 어려웠던 게 수능만 보면 되나? 논술 준비해야지, 뭐 준비해야지 이게 어마무시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공부를 할 때 1차, 2차 8월하고 11월 이렇게 2번 나눠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2번의 시험 중 잘 본 시험 점수를 반영하겠다. 근데 저는 그때 전략이 좀 어땠냐면 무슨 2번 봐. 1차 올인하고 수능은 끝내고 논술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때 논술은 어땠냐면 책 이름이 그랬어요. 일본대 동경 입시 문제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전부 논술이라는 게 처음 시작하고 뭐 이거 뭐 누가 뭐 앞에 사례도 없고 이러니까 죽어라 막 그런 것만 공부한 거죠. 근데 그런 거 해야 돼. 근데 그의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8월이 11월보다 더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차를 못 본 아이들이 수능 2차를 재준비하고 시간을 쪼갰던 친구들 다 많은 거야. 그해 나는 하여튼 전략이라는 건 이만큼 더 중요한 거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그 점도 그렇고 수능 바뀌었다라고 해도 뭐 최근에는 언제 한 5년 전에는 이름이 바뀌어서 수학이 AB형이라고 출제됐전도 있었는데 그 결국은 뭐냐면 다 문이과 구분했던 거거든요. 전부 다 여태까지 한 번도 이렇게 문이과를 통합한 적이 없었어요. 자 이제 좀 우리 문과 친구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이제 문과 학생들이 상 자리가 없고 다시 얘기할게요. 어머니 얘네들 고1 애들이 넘어와서 중3 애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 분명히 재수한 애들이 있어요. 아무리 지생들이 줄어든다 해도 그럼 얘네들은 그렇다 쳐. 여기 자연계 애들 내년에 재수할 때 이런 느낌 딱 나오는 거야. 내가 원래 올해 시험을 2등급 이상 나왔더니 3 떴네? 내년 시험 봐야 돼. 얘네들하고 딱 깔아주잖아. 얘네들이 문과 애들이 깔아주잖아. 그럼 얘는 1등급 이상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때 뭐 이게 이제 어머님한테 미리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엄청난 재수생이 또 늘어나지 않을까. 특히 이과 학생들 중에서 뭐 이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중3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문이과 통합된다라는 부분에서 너무너무 지금 상황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머님들 빨리빨리 그 수학을 갖다가 근데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조금 늦은 감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야 되니까 11월.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좀 발빠르게 어느 정도 중3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 아이들 또는 좀 학교 내신은 어느 정도 좀 그냥
기본만 하겠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요. 그런 아이들은 좀 빠르면 어머니들 뭐 문의만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도 월수 쪽으로 제가 반을 개설을 바로 할 예정이고, 아니다 우리 아이는 차근차근 밟아서 가겠다, 내년에 가서 이제 큰일 한번 겪고 나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지시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학원에서는. 그래서 지금 수업을 같이 듣고 있는 학생들도 많은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대비를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되, 제가 이제 수업을 주중에 3회 하는데 1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칠판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인 좀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복습 차원에서 고등 교육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막 심한 문제 푸는 건 아니고 기본 뭐 난이도도 한 중상 걸치는 정도까지만 좀 복습할 수 있게 끌고 가고, 학교 시험이야 뭐 이렇게 잘 보게 이제 또 준비시키고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그 학교 시험 끝나는 대로 바로 또 이렇게 연계해서 갈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뭐 중3 특히 뭐 성적 뭐 특별히 필요 없다 이런 친구들이라면 바로 출발해도 되고, 좀 빨리 시작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좋았던 게 중3 1학기 과정은 이 고등수학이라는 책하고 연계가 굉장히 많이 돼요. 이걸 배운 학생들은 중3 1학기 과정은 그냥 뭐 발로도 불금 이런 느낌이었던 건데, 2학기 과정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2학기 과정은 이제 기하 내용이 되게 많아요. 도형이죠. 근데 앞으로 도형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머니 수능에서 사라질 거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반영도 안 되고 고등학교 과정은 연계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만 잘 보면 되는데, 사실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중3 아이들 학원 어머니 보내셔서 이렇게 한 달 정도 준비시키잖아요. 근데 한 거 또 하고 한 거 또 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준비는 안 하고 좀 임팩트 있게 짧게 강하게 좀 할 계획이고, 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아이들 뭐 이렇게 좀 제가 속된 말로 좀 이렇게 갈구고 이러면 한 달 볼 건 애들 충분히 2, 3주 안에 다 보거든요. 안 봐서 그렇지. 그래서 왜냐면 애들은 그렇게 늘어지게 봤기 때문에 그게 좀 익숙해서 그런데, 또 이렇게 임팩트 있게 딱 가면 좀 잘 따라와요. 네, 생각보다. 그리고 학교 시험 중3 거 너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런 과정, 바뀌는 교육 과정은 일단 말씀을 좀 드렸고, 저도 사실 이쪽은 굉장히 많은 생각들도 있고 불만도 많은데요. 저도 생각 안 합니다. 여기는 이쪽에 일단 차근차근히 준비해 주실 생각을 계획을 좀 가져주셨으면, 반드시 가져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같이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단 제 말은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분기병도 느낌인 것 같아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소장님하고 이제 오늘은 제가 서 있지만 다음 교육과정에는 이제 영어가 중요하다, 제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럼 또 영어 선생님 또 와서 또 이렇게 정리해 주실 거고 한데, 어머님들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연락을 드릴 거고, 또 어머님 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어머님들 정말로. 사실 공부 안 하셔도 되죠. 저한테 맡기세요. 그러셔도 되는데 하여튼 어머님들도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저희야 또 이제 소장님하고도 또 어머님들 그 분당 여기 설명회 가시려면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둘째 치고서라도 우리 치 소장님 같은 분 이런 설명회 어머님들 가시려면 적어도 분당 대친 가셔야 돼요. 강남이나 이렇게 분당 정도는 가셔야 돼요. 적어도. 그리고 실제로 소장님도 그렇게 큰 학교라던가 뭐 이런 큰 기관에서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소장님이 또 잘 와서 또 이렇게 고맙게 어머님들 이렇게 자리 가져주시는 게 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어머님들 이런 자리가 있을 때 공부 일단 많이 하시고, 오늘 사실은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땐 지난번 설명회 자료도 일부 있고 또 업그레이드 된 것도 있고, 한 번 공부한다고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자주 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어머님들 제가 알기로 저희 원장님하고 그 공지 단톡방 같은 데서 정보 교류하시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개인톡으로도 또 이렇게 연락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어머니 연락 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또 제가 또 연락 드릴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차후 일정이나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일단 우리 댁에 계시는 우리 우리 아버님들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부분적으로 어머님들 따로 저희가 연락을 취하고요. 바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애들한테 심각성을 일요일 날 1학년 애들한테는 제가 얘기했죠. 중상 어린이들한테 말씀해 아, 중간 애들? 주변 살기를 하라고 알아야지. 총리들이 있죠. 아, 잘 같이 간다. 안녕하세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다음에 꼭 엘리베이터에 있는 데로